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뉴스토마토가 끝내주는 경제에서 특별히 교육 대통령을 모셔와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 1시간 동안 해보려고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대학 총장과 교육감까지 지낸 분이 우리나라에 계세요.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같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 그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 강의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 같이 기획하신 분이세요. 이광재 전국회의원 현재 명지대 석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하고 같이 교육 얘기를 오늘 해볼 건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 시즌인 것처럼 정치 뉴스가 막 범람하는데 그 와중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상하게 정치 얘기 좋아하는 이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보도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긴 중요한 겁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어떠세요? 아유, 한국 교육의 중심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교육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게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교육감은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하고 인사권도 교장선생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기도에 제가 8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경기도 교육감으로 네. 8년 재직하셨죠. 네, 8년. 경기도 예산이 제가 2022년 떠나 나올 때 마지막으로 예산이 1년에 24조. 24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 13만 명. 13만 명.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여러 이제 교직원들을 포함해서 비정규직까지 다 한다면 그게 한 6만 명 정도, 6만, 7만 정도 돼서 한 20만 명이 월급을 타고 일을 하는 그런 곳이죠. 학생은 한 65만 명. 서울이 경기도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규모로 보면. 네네네. 그 대신 경기도는 뭐 31개 시군이니까 넓고 많고 정말 아주 굉장히 힘들죠, 거리적으로. 그러나 서울은 딱 500년, 600년 된 한 울타리 안에서 이 만들어진 도시고 그 안에 학교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교 간의 경쟁도 심하고 아이들 간의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경쟁을 사회가 부추기고 그러니까 더욱 학생들은 아주 고달픈 거죠. 네. 선생님, 제가 이 학교 교실을 보면 잠자는 교실 있지 않습니까? 네. EBS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엎드려 잠자는,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이런 걸 학부모는 사교육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 도느라고 힘들고 선생님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이런 이 교육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감도 해보셨고 대학 총장도 해보셨고 유치원 원장도 해보셨고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그런데 자, 교육 대통령이다 라고 그러면 뭐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잠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까 마지막 골이 수능 시험입니다. 예. 그 수능 시험을 싹 없애버리면 네. 수능 시험 없어요? 네. 단박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없애죠? 수능 시험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길 가기 싫은 아이들은 잠자는 거죠. 아니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수능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을 좋은 대학 다 보내고 맞습니다. 싶은 게 다 부모님 마음인데.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좋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학과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이 SAT 시험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SAT가 다시 말하면 대학을 공부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기계과를 가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기계에 대한 뭔가 훈련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체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살, 5살 때부터 피아노 연습을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기능이 17살 때 완성이 돼야 됩니다. 기능이.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 손의 움직임에 아주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 비로소 음악에 대한 해석과 그거에 대한 표현의 이런 역량들을 기르는데 그럼 우리 경우는
수능 시험이 오로지 하나의 길로만 요구를 하니까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지금 SAT처럼 예를 들면 기계과 갈 사람은 기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 기계에 가령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운영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 또 미술을 할 아이들은 미술에 대한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 또 어떤 아이 뭐 나는 물리가 좋아하면 물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아니야 나는 인문학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역사 공부를 한다든가 문학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수능 시험의 전제인데, 대학을 가는 전제인데, 우리는 뭐 어느 과를 가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에 가서 결국은 대학 가서도 자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진로를 네. 미리미리 정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진로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최소한도 그걸 결정짓는 거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중학교 과정부터 이걸 가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왜 자유학년제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사실은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잘할 수 있는 방향, 정말 앞으로 내가 일생을 두고 하고 싶은 어떤 방향, 그걸 내가 미치도록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분야,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 자유학년제인데 그 목적대로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너 몇 점 받았어? 몇 점 받은 거 가지고 막 이 대학 저 대학으로 가서 막상 가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40%가 또 재수하고. 재수하고 그러죠. 그 좋은 예가요. 네. 내가 이게 실명을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신영복 교수가 네네. 뒤늦게 어떤 아이가 참 아버지가 그게 참 인문학을 하고 그러니까 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갔어요. 네. 철학과를 들어가가지고 한 학기를 하고서는 포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분야가 아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공과대학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만일 그 신군이 일찍부터 나는 철학이 아니고 공과대학을 가야 돼. 난 공과대학도 원자력공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려서부터 그런 분야의 것을 보고 했으면 훨씬 더 시간 낭비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간 낭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해지면 국가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를 하려면 예를 들면 과학고, 특목고 이런 게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우수하게 기른다고 해서 과학고를 만들고 특목고를 만들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다 의과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예. 과학고등학교,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이렇게 필요한 거네요. 그죠? 차라리 오히려 메디컬 스쿨을 갈 수 있는 사전 교육을 시킨다면 괜찮은 거죠. 오히려.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얘들을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수능 1등 되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특목고에서도. 특목고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을 이러지 말고 특목고를 만들자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예. 한 예로 저 부천에서 김만수 시장이 있었을 때 네. 우리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목고, 과학고 하나 만들겠다. 과학고 하나 만드는데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들어가요. 네네. 이게 부천에 2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우리 김만수 시장한테 우리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 다 모여서 우리 토론을 한번 하자. 그리고 내가 발전하겠다. 그래서 정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딱 얘기하기를 한 개의 특목고를 만드는데 300억이 들어가는데 300억을 앞으로 10년 동안 28개 학교에 1억씩 주고 모든 학교를 특목고처럼 만들자. 그랬더니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 현행 법상에 보면 교과 중점 학교가 있으니까 어떤 학교는 외국어 중점 학교, 어떤 학교는 뭐 과학 중점 학교, 어느 학교는 예술 중점 학교. 그 진정한 의미의 과학고 외고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평준화의 의미도 해결이 되고 거긴 학군이 하나예요. 그 자기가 그냥 추첨으로 해서 그냥 아무데나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게 뭐 특목고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가면 더 성공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8개 학교에 정말 1년에 1억씩 주면서 10년간 준비해왔는데 지금 아마 한 절반쯤 지나갔어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로 바꾼 겁니까? 그 학교들? 모든 학교가 교과 중점 학교가 된 거죠. 어디는 과학, 어디는 외국어. 외국어. 진정한 의미의 과학고등,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외국어등학교 이렇게 바뀐 거지. 근데 그죠? 그걸 학교가 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해주지 않고 학교가.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융합교육 중점 학교가 됐어요. 그럼 이거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같이 그러죠. 가르치는 운영 자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교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네, 그죠? 이게 결국은요. 이제까지의 교육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이고 국가 정책 중심으로 돼서 그 틀 속에 아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학생 중심으로 가자 그거죠. 아이들이 자기 세상을 찾아서 떠나게 해주자. 그렇죠.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 특목고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 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고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보다 특목고에 계신 분들이 더 뭔가 열성적으로 가르칠 것 같다. 또 이제 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특히 그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공립학교보다는. 특히 서울은 아주 굉장히 많은 거죠. 경기도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의 문제가 이 특목고 자사고의 문제고 조현 교육감이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떠나셨지만 아마 새로 오는 교육감민도 이 문제가 아마 첨예한 과제가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서울 교육의 미래가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결정이 되는 거죠. 교육 대통령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는 뭐 서울은 기필코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과 중점을 하는 그런 특목고처럼 다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이고 둘째로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그 과목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예비 단계로 나는 이 분야로 가기 위해서 난 이런 교육을 좀 더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셋째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사립학교도 그렇고 이 특목고도 그렇고 다 선행교육이 문제예요. 이 선행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자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자는 거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선행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냥 자는 거고. 요새는 선행교육 안 받으면은 학교 가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데. 그건 학교가 그렇게 자꾸 아까 얘기대로 남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른 학교하고 경쟁하기 위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걸 나타내기 위한 그런 잘못된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재 수능 체제를 가지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게 수능 시험을 잠깐 없애는 것. 그게 우선 저는 이 교육 개혁의 1차적인 관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학생을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성공회 대학교 총장도 초대 총장 하셨잖아요. 제가 성공회 대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성공회 대학교에 실험적인 걸 좀 하자 해가지고 선발 대상을 다양화시켰죠.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그걸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면 40 넘은 여성들의 경우는 수능 시험이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채 그냥 가정주부가 돼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젠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수능 시험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제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입학생 수의 한 5%. 또 민주화 운동한 가정의 애들은 부모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한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또 그런 대로 또 한 15%. 그리고 또 집이 정말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두어서 뽑는 기준을 다 각각 다르게 적용을 했죠. 일정한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데 지금 나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수능 시험이 이렇게 과열화된 것도 결국 대학이 너무 지나치게 서열화되어 있는 겁니다. 대학 네. 서열화. 이 문제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집중 토론 네, 한번 그래서 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정말 가장 아주 핵심적인 오늘의 과제가 돼야 되고 이 시대가 풀어나가지면 안 되고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이걸 안 풀어내면 또 이건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학 서열화 문제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이 아마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이 사교육비. 네. 이 가처분 소득의 한 10% 이상을 네. 돈을 쓰게 되는 이 영어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는데 네. 막 80만 원 막. 아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들은 아주 거의 네. 쓰러질 지경.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여간 뭐 이 저 사교육 그 정말 죽이는 겁니다.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이라는 것이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결국 사교육비 들어가는 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결국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지금요,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치원은 공식적으로 영어를 못 가르치니까 학부모가 100만 원, 150만 원씩 내고 영어 교육을 유치원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치원은 학생들이 가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안 가고, 그럼 이게 격차가 벌써 유치원부터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이광재 지사님 뭐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영어 쓰는 경우가 뭐 별로 있으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우리 이원재 교수 뭐 거의 없습니다. 어디 미국 어디서 미국에서 유학했는 MIT에서 했는데 MIT 네, 세계 뭐 최고의 명문에서 공부하셨는데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뭐 영어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총장님도 뭐 저는 영어권에서 공부하셨지 사실 않습니까? 영어 그렇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영어 공부하고 그러고 성직 생활하면서도 영어를 쓸 기회가 꽤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유학을 하면서 6년간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마지막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인문학 계통은 어학이 언어가 정말 세잖아요. 신학으로 하셨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박사학위 받고 나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 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안 쓰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없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어다. 그럼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됩니까? 영어를 필요한 사람은 하겠죠. 내가 정말 영어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떤 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제가 이 경기도 교육감 하면서 늘 강조한 것이 듣기 훈련으로부터 안 하면 영어 교육은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험 제도에서 시험을 보는 정도로 전제로 하면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외우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건 고사하고 문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단어 철자를 제대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결국은 저는 영어 시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없애자. 그럼 수능은 이미 없어졌고 수능은 이제 없애고 학교 안에서 영어 시험을 없애자. 그럼 영어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필요한 애들만 하자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외국 팝송 같은 거 들으려면 영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재미있게 외국 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도 보려고 그러면 영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우리 K-팝 듣기 위해서 외국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라는 게 13세면 거의 끝난대요. 그러니까 사실 13세 이전에 언어 지능을 발달시키려면은 우리가 KBS, MBC나 SBS나 어린이 프로그램 이걸 전부 영어로 들을 수 있게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더빙으로 이제 언어 문제를 해결한다거든요. 그러면 일찍부터 듣는 거 이런 것을 뭐냐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은 훨씬 더 생활하기가 영어로 생활하기가 편할 건데 싱가포르처럼. 근데요. 그 아이들이 더 영리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서 들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공 안 하더라도. 저는 제 손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제 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부모는 직장 나가니까 부모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보통 뭐 저녁 시간 이고 아침 일찍 학교 가니까 못 만나고 그 저녁 시간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가 몇 얘기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한 2살 정도 때부터 한국 만화나 한국 비디오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보니까 엄마가 제안을 해가지고 오전에 1시간
저 학교 가기 전에, 한 시간,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1시간, 요 정도만 보도록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비디오를 쭉 보더니요. 그 다음에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울말 하다 저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가 들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글자는 못 읽는데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은 엄마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 가면은 왜 이렇게 채널을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채널을 만들게 되면 훨씬 생활이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일단 딱 제가 이제 또 학부모이다 보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건데요. 영어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영어 유치원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영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되 영어를 시험을 안 보면 학교 재미있게 공부를 하죠. 교과는 있는데 교과는 시험이 있는데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 뭐냐면은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하냐 아니면 생활 회화 영어 공부를 하느냐 더 중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대학 교육을 받는데 영어가 필수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런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은 필요하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역사학을 했느냐 문학을 했느냐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이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학교가 교과를 설정하되 재미있게 정말 드라마를 보고 듣고 그걸 얘기한다든가 아주 쉬운 동화 같은 이런 그걸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반복해서 들으면 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림과 함께 하게 되면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그런 흥미를 가질 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지 시험을 전제로 한 교육은 지식으로 남질 않아요. 이게 생활 속의 언어가 충분히 교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의미에서 나는 그런 방송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콘텐츠, 예? 지금 이 유튜브 방송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언어는 생활과 밀접하게 있는 것이지 학문과 깊이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에서 뭐 꼭 유연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하나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거든요. 일본 그 판사분도 그 테러리스트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평화주의자다. 그럼 평화주의자의 근거를 대라라고 하니까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하나씩 배워야 된다. 한국, 중국어를 서로 배워야 되고 이론씩 내 가지고 이거를 은행을 만들어서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려면 언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보편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만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일 영어 시험을 없애온다고 그러면 사교육의 80%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어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영어는 잘할 수 있게 만들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 얼마나 많아요. 저 스마트폰 있고 탭 있고 뭐 유튜브 있고 뭐 지금 아까 채널 얘기하시지만 채널 수없이 많습니다. 뭐 저 영어로 하는 저 한국말로 하는 아동극 하는 채널도 뭐 엄청 많고요. 저희 아이는 그냥 그거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만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언어는 생활입니다. 그럼 만약에 학교 안에서 영어 시험이 없어지고 네. 그럼 뭐 지금 내신도 많이 개편돼 가지고 네. 5단계로 바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안에서 시험으로 뭐랄까 변별력이 줄어들잖아요.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수능이 없으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게 아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진로를 찾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교과가 딱 정부가 정한 교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법이 정한 시수가 있고 수업 일수가 있고 하루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예? 네.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틀을 우선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하고 싶은 과목들을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아까 말씀드린 모든 학교를 틈먹고 모든 학교를 자사고로 만들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누구는 나는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럼 수학을 일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5시간 하는데 나는 10시간 하는 거죠. 나는 물리가 더 재미있다. 그럼 물리를 갖다 10시간, 20시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영어를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어. 그럼 영어를 한 10시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학시험에 영어가 없고 그렇게 되고 입학시험에 오히려 네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성취한 것이 어느 분야에 제일 자신 있게 성취한 게 뭐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공대 MIT를 졸업하셨으니까 MIT 같은 데서 할 때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일 거 아니에요. 수학을 너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학을 할 수 있지? 선생님 난 미적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fine. 그렇게 되는 거겠죠. 선발을 할 때 그러면 그동안에 뭘 공부해 왔느냐를 어느 정도를 실제로 성취했냐를 보고, 보는 거죠. 네, 실제 그 관련된 예. 과목들을 어떻게 그렇죠. 잘해왔냐. 오히려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너는 몇 점 받았다 몇 점 받았다 이거 평균해서 몇 점이니까 너는 합격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교육정책에서 얘기하는 고교학점제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입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래서 학점제 논의할 때 교육감을 대표해서 거기 학점제 논의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근처에도 아직 못 가는 거예요. 근처에도 못 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뭐에 달려있냐 할 것 같으면 교육과 교사들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과목을 자리가 가르치는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지금요 지리라는 과목이 옛날과 달리 없어졌습니다. 통합돼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지리학을 학교에서 교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성이 잘 안 되는 셈이죠. 근데 사실 지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문학 속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거고 지리를 모르면 이 지금 자연환경의 변화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계사를 알 수도 예. 없고. 근데 그게 오히려 쇠퇴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그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미래 사회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을 내다본다면 자연스럽게 이걸 해결할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아이들 보면은 체육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우리 네이퍼빌 고등학교 뭐 운동화가 사라진 그 뇌. 운동화를 신은 뇌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니까 영교시에 오히려 체육을 하고 나면 뇌 혈류량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물리나 수학에는 어려운 과목을 더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체육을 하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뭔가 이 체육 시간이 없는 네. 아이들 이걸 뭔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요. 참, 제가 경기도 교육감을 딱 가서 교장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일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제일 먼저 꼽는 것이 학교의 운동부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학교 운동부를 없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운동부가 있지 체육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부는 운동 선수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운동부를 찾아서 있는 학교를 들어갈 때 자기 동네에 다 추첨으로 의무교육이니까 그냥 추첨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학교 운동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의장 전임을 할 수밖에 없죠. 운동부를 다 찾아가기 위해서. 그 운동부가 법률적으로 딱 뭐가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학교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는 게 이제 돼서 이게 대략 코치와 선수와 학부모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이상한 학교 안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가령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부가 있는 게 좋겠는데 교장이 난 축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배구가 좋아. 그러면 축구부는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마다 운영에 있어서
어렵고 참 솔직히 해서 비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운동부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체육 운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일반화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주자. 스포츠 클럽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학교 안에다가 학교 안에. 네. 근데 지금 체육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그냥 시키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도 시키고 뭐 축구도 시키고. 이제 그래서 그게 아니고 클럽별로 네, 이렇게 클럽으로 해서 활동을 그러지 하죠. 말고 클럽으로 하게 되면 가령 뭐 A라는 학교에 흔히 얘기한 대로 이 볼링 클럽이 있다. 그럼 볼링 클럽을 코치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쯤 가서 어서 선생님 코치하면 다른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한 선생님이 한 10개 학교도 코치를 하면서 10개 이상의 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코치 이런 분들이 뭐 국가대표나 이런 분들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을 텐데. 더 집중도 높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라든지. 실제로 제가 제 가까운 분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저보고 얘기가 국가대표를 졸업한 다음에 나와서 취업이 안 된다 이게. 지금은 수백 명입니다. 국가대표까지 했는데도 국가대표까지 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스포츠 클럽을 다양하게 해서 학교마다 뭐 탁구 클럽도 있고 무슨 뭐 아까 얘기한 볼링 클럽도 있고 배구 클럽도 있고 농구 클럽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는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서 하고 그런 클럽들끼리 지역에서 대항을 해가지고 우수한 애들이 뽑히면 그야말로 유소년 프로팀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런 한번 연계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우리나라 운동부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난 이병환 총재가 이 여자 농구 프로농구의 그 총재를 하시면서 글도 쓰시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바닥이 없다, 바닥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의 여자 농구팀이 학교에 한 3,00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 농구팀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입니다. 안 만들어져요. 왜? 수능 시험 때문에. 참.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운동팀이 운동선수로 나가야 되는데 선수로 나가는 경우에 가령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 축구부가 돼서 한다. 거기서 대학 가는 애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또 거기서 못 가거나 실업팀에 스카웃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후로. 공부도 제대로 못해. 축구에 픽업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풀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를 즐기고 난 프로로 가지는 않지만 재미있게 그 룰도 보고 전략도 읽고 그러면 자기가 스포츠의 팬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나 이런 경우도 나는 저변 확대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런 취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클럽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 내 스포츠 클럽이 그렇습니다. 학교 네, 학교 밖에 내. 전부 또 하나의 사교육비거든요. 그러니까요. 학교밖에 아니라 학교 내에. 주말에 네. 축구 그리고 그 코치를 학교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공교육내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교육하고 연계해서 네. 국가대표 선수나 우수한 선수들이 축구 코치를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제 수 지역에서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훨씬 또 좋은데. 실제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프로팀에 스포츠 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가는데 거기 일정한 퍼센트를 유소년 운동을 발굴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하고 뭐 로또도 좀 뭐다 좀 돈을 내고 그러면 나는 충분히 우리나라에 저변 확대를 안 하면 우리나라 앞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농구, 배구, 축구 여기서 이기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벌써 지금 딱 처지잖아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육을 그냥 뭐냐면 좀 전문가들한테 받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스탠포드 출신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잘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한 성장 과정에 운동이라는 게 녹아 있는 거죠. 운동하시는 애라는 게 그거죠. 그 운동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아니 우리 뇌 자체가
지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뇌 부분이 있고 운동을 하는 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서로 교합 상태가 안 되면 창의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한 사람들이 더 우수한 어떤 걸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그건 뭐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 클럽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경기도 교육감 하면서 경기도지사하고 몇 차례 그걸 얘기를 하고 우리 도에 정말 우리가 한번 클럽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실제로 경기도는 지금 학교마다 상당수의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야말로 나는 서울교육청에 이번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새로 뽑히는 교육감이 좀 서울시 내 모든 학교에 초중고에 스포츠 클럽을 만들겠다. 탁견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논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애들한테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는 거 가지고 교육감 선거 논쟁을 근데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합니다. 잘 놀아야 공부도 네. 잘한다. 책상 앞에 10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성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야말로 창의력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놀라운 발상을 하려고 한다면 하지만 운동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걸 하고 하면서 그런 속에서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글 쓰신 거 보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 공간이 사람의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학급 시설을 학습 시설을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이게 구체로 어떤 내용이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다 학교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다 교실이 쫙 있고 복도 있고 복도에서 나가면 운동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 집에서도 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흔한 얘기대로 옛날 시골집은 마당에 평상 하나 놓고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실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뭐 텔레비도 보고 얘기도 안 하고 과일도 같이 먹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학교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가지고 학교에 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을 새로 만드는 학교들은 다 만들기 시작하고 현재의 공간들을 좀 고쳐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으냐 우리는 교실입니다. 그 1학년 1반은 1학년 1반 교실에서 하루 온종일 공부하고 가고 1년 내내 1학년 1반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도 안 나고 이 지루해져 가지고요 잠만 옵니다 사실은. 근데 공간이 새로워지면 정신도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습 중심의 교실로 만들자. 미술 공부할 시간은 미술실에 가서 하는 거고 네. 음악 공부는 물론 음악실에 가서 하는 거죠. 미국처럼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 수학 교실로 만들고 물리 교실은 물리 교실로 만들고 그럼 디자인도 달라지고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책상 모습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 말씀하시니까 그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MIT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특별히 많이 나왔는데 왜 많이 나왔을까라고 보니까 이 천고가 높은 건물일수록 상상력 지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많은 공간을 줘도 친구하고 일부러 뭐냐면 이 의자 밑에나 깜깜한 데 들어가서 논다.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친구의 심장 소리가 밀착해 있는 것이 자체가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듯이 공간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우리는요 아주 교육부의 규정으로 해서 천장고가 얼마 돼야 된다, 뭐 교실 크기가 얼마 돼, 그것까지 정해져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커잖아요. 네. 이 기준은 안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게 정말 그 일제 시대의 예. 잔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 책상도 이렇게 좀 높이를 높였다 낮았다 하는 걸로 만들어야 큰 아이들은 크거나 맞출 텐데 책상 높이도 다 똑같습니다. 거의 규정으로 정해져 규정으로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면 예산 나올 때 아예 교실 구역에 교실 하나에 얼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책상이나 의자에 대해서는 얼마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 그런 교육감도 자율성이 못 없는 거예요. 바꿉니까? 못 바꾸죠. 우리가. 교육감도 못 바꿔요. 예산으로 우선 정해지니까 어려운 거죠. 이래서 어떤 분들이 교육부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교육감 되면서 제1착으로 내가 얘기한 게 교육부 해체였습니다. 아, 그게 교육부가 다. 그래서 제가 정하는 문재인 건가요? 정부 때 국가교육위원회 만든다고 그럴 때 내가 1차로 얘기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는 대전제를 교육부 해체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래야 뭐를 할 건지. 진짜 1학년 일반 네. 그 교실의 면적 그다음에 이 높이까지 그걸 규정으로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결국은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틀 속에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목입니다. 그리고 무슨 과목은 몇 시간 몇 가르쳐야 시간. 된다. 이것도 그럼. 다 교정으로 다 정해- 교정으로 돼 있는 그러면 교사들이나 시험도 교장들이 몇 번 봐야 바꾸려고 된다. 이거 다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학교 현장에서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네요. 바꿀 수가 없죠. 아, 뭔가 혁신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조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혁신이라고 할 때 혁신교육 서울도 하고 경기도도 했습니다만 경기도는 사실 성공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혁신이 뭐냐? 학교의 문화를 바꾸자. 그게 우리가 혁신하는 하나의 내용이었어요. 다른 건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 문화라는 것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교장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좀 더 새롭게 설정을 하고 학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으로 학교를 바꿔 나갈 수가 있겠느냐, 어떤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수학여행을 선생님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논쟁으로 시작하자. 그게 이제 혁신교육의 네네. 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야 우리 어떻게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지? 가는 건 어떤 방법으로 가지? 진짜 그것도 아이들이 다 재밌겠는데요? 상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잘 정하나요, 아이들이? 정하죠. 그것도 이제 결국 세월호의 비극의 한 영향으로 그래도 그런 변화가 서서히 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학여행을 전체가 가지 않고 한 반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정해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네네. 네 그렇게 가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아, 한꺼번에 다 타고 이동하는 그렇죠. 거 지금 좀 꺼려하죠. 근데 이제 학교 교장들은 이게 두렵죠. 사고 날까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획일성을 회피하고 다양성을 가져오느냐 하는 거죠. 지금 공간의 문제 뭐 이런 게 다 그거에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다 중점학교로 과학 중점학교, 뭐 외국어 중점학교, 뭐 수학 중점학교 이렇게 바꿔야 하고, 그리고 입시도 수능이라는 천편일적인 시험을 없애고 다 각자 자기 진로에 맞춰서 맞는 과에 전공에 진학하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이게 이제 입시가 그러면 이제 대학으로 간다고 그럴 때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가 입학 시험이 하나로 딱 돼서 전체 신입생 지망자가 와서 입학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보는 거죠. 평가를. 그러면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다들 서울대 가고 싶어 하니까. 문제는 이제 대학마다 그걸 서열화를 없애서 어느 대학을 가든 우리가 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뭐 UC가 뭐 버클리도 있고 얼바인도 있고. 네네. 여러 군데 있잖아요. LA 도 LA도 있고 뭐 미국의 이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그렇게 돼 있죠. 네. 나는 국립대학교가 전국에 몇 개라고 그러던가 있는데 그걸 국립대학 간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우선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만 모든 게 서울대학 중심으로 서울대학하고 가거든요. 지방하고 어마어마한 차이. 차이입니다. 그래요? 서울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엄청 차이 납니다. 그걸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금액이 그럼요. 차이가 금액에서 난다는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 국립대학부터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립대학을 다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자. 국립대학을 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자. 전부 서울대학교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교 인천 캠퍼스, 서울대학교 목포 캠퍼스, 서울대학교 청주 캠퍼스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캠퍼스를 가든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가령 내가 보기에 가령 청주 캠퍼스에 가면 그 유명한 이하묵의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럼 거기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 뽑는 것도 전국이 뽑아서 그냥 추첨으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학생들도 움직일 수 있고 교수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대학의 평준화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같은 데면 이제 프랑스가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에 파리 대학이라는 이름을 주고 학생들에게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학교 이제 소르본느 같은 데가 대학 번호 파리 8대학 뭐 이런 식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한테도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광재 교수님이라고 하셨죠? 예, 또 우리 이원재 교수도 예를 들면 이원재 교수가 가면 보니까 목포대가에 가 계시다. 그럼 목포 캠퍼스로 나는 이원재 교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거리로 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정말 IT 시대니까 예? 줌으로 교육한다든가 혹은 사이버로 교육한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그걸 다 교육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쉐어할 수 있고 사실은 미네르바 대학교 같은 거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바로 그겁니다. 캠퍼스를 옮겨 다니는. 네? 이게 공간을 아까 그냥 교실의 공간이 아니라 캠퍼스 자체를 옮겨 다니는 거고 미네르바 대학은 그 캠퍼스를 대륙간으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과 이런 것들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지방 분권, 지방 발전 어렵습니다. 지방에 소멸되는 것도 결국은 지방에 좋은 대학이 있으면 지방도 소멸되지 않는데 지방의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럼 지방이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IQ 보면은 전 세계 2위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 교실에서 자고 있고 다 우수합니다. 네? 자고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에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대학이라고 갔는데 전 세계 뭐냐면 50위 안에 드는 대학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럼요. 싱가포르의 난양공대가 전 세계 8위 대학이거든요. 그럼 뭔가 이 근본적인 우리가 이 교육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미래가 없고 너무 불행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리는 이미 떨어져 있는 거고 우물안 개구리로 좀 나가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서울대학을 가고 포항공대를 가고 한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뭐가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감 8년 하면서 느낀 거는 대학 교육과 초중고 교육은 연계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립대학을 그렇게 다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국립대학과 그 아소시에이션 이 연대 관계를 만들어서 학과를 공동 운영한다든가 학위를 공동학위로 준다든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립대학도 좀 더 이 국립대학 수준과 같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간다면 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죠. 총장님 말씀드리면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다양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학교 다닐 초등학교 때 공부를 지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니까 제가 전혀 다른 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공부를 저를 발견하고 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이경희 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들이 각 아이들마다 한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 하나하나를 다양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빛나는 별이 되잖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어느 한 분야를 뛰어나게 잘하게 되면 다른 분야도 다 올라갑니다. 역량이.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세상을 바꾸는 맞아요. 혁신 인자가 되는 거네요. 미친놈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분야에 미치게 해서 그 분야에 자기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겁니다. 넌 정말 어느 분야에 네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사실은 옛날 격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니 그게 저는 우리 어릴 때에 비하면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뭐 50명, 60명 되던 게 지금 20명 되고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그런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끼를 잘 살려주는 교육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교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교육이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교과를 배우고 거기서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하니까 실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이외에는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뭐 해도 안 돼 이런 식이고 1등급, 2등급, 3등급 되는 아이는 왜 되느냐? 이 과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선행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거죠. 그 수능 시험도 다 변별력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시험 문제 어렵게 내가지고 선행 교육이 없이는 못 풀도록 만들잖아요.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가 좀 더 우수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어렵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수준별 수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 핀란드나 이런 데 가보니까 학교 한 교실에 선생님이 2분, 3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은 뭐 베트남 아이들이 2명, 3명 정도 있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2분, 3분 정도 지금 교대 졸업하고 나서 지금 아예 학생 수가 줄으니까 선생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임용이. 그러지 말고 선생님을 2분 정도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애. 좀 남다르게 아이를 좀 보살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렇게 돼야만 이 아이가 그 뭔가 그 빛나는 보석이잖아요. 그 3억 분의 1을 뚫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정말 과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어서 아까 우리 이원재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난 아이들로 만들어가느냐. 어느 분야인가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뛰어나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아마 해왔던 교육학이라 이런 것이 이제는 효용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고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그 보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고 하는 능력. 아까 수준별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자칫 오해를 하면 이걸 이제 또 다른 등수가 아니냐 그러는데 자기가 우리가 왜 게임을 하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잖아요. 점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취감이 있는 거거든요. 도전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성취감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교육적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거를 사실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지금 목전에 있는데 교육감 사실 경기도 교육감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보수 교육감 찍어야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를 이제 구별할 때 가장 이제 쉬운 구별의 방법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더 우수한 아이들을 길러내도록 하느냐 요거의 차이일 거예요. 이게 우수한 아이들을 길러낸다고 그러면 경쟁을 유발해서 한층 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뭐 특목고를 더 만들어 나가고 이런 목적을 가지겠죠. 이제 그런 건 이제 보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야. 이런 틀을 벗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변화를 모색한다면 그건 이제 또 진보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교육에는 이념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진보나 보수를 가령 이거는
이념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그러는데 그건 교육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그 관점, 그리고 현재의 교육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서울은요, 정말 500년 넘는 고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고 딱 잘 짜여져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그야말로 학교들이 있어서 학교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간의 경쟁보다 오히려 어느 학교가 더 우수하냐가 아니라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냐. 사실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학폭도 없고 아이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창의력을 길러나가고 하는 그런 교육.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로 모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경쟁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절대로 학교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새로 뽑히는 교육감은 좀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 지난 일이지만 좀 돌아가셨어요. 옛날 서울시 교육감 하시던 유인종 교육감님 같은 분은요, 당시 그 특목고 만들려고 할 때 대단히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온 거죠. 이게 우리들 생각이 참 묘한 것이, 이제 서울에서도 인류의 개념은 원래 있었던 것이 중학교입니다. 인류중학교. 인류중학교. 이런 개념이 옛날에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 이게 있으니까, 인류의 개념이 중학교부터 시작하니까,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인류를 없애자. 중학교를 없앤 거죠. 중학교 예를 들면 입시를 없앤 경기중학교, 거죠. 서울중학교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들을 다 아니야. 이러지 말고 여기다 두지 말고 이거를 다 흩어서 강남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전부 강남으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오히려 파락군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인류 학교는 없어졌는데 인류 지역이 만들어진 거죠. 강남에. 근데 이런 게 우리가 해온 하나의 정말 쓰라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돌이켜보면 강남에 그 학군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결국 강남 불패, 부동산이 아주 강하게 뛰어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강남은 전혀 다른 세계 같이 되고 서울에서의 다른 특별시가 만들어진 셈이겠죠. 하여튼 그런 결과에서 저는 학교를 어떻게 다양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나는 서울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해보고 이제 도지사 해보고 이거 해보는데 결국은 인재가 있는 지역이나 나라가 결국 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재와 돈이 몰리는 나라가 결국 선진국이 되는 건데 인재를 키우는 건 결국 교육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한 인간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려면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사실 0세부터 3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대잖아요. 그럼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 애를 발굴할 수 있는 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려면 모든 역량과 재원과 이거를 저는 교육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서울에도 영재학교가 있을 텐데 영재학교가 뭐냐 하면 많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선행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원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영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영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슬픈 그러니까, 일이죠. 네, 슬픈 일이에요. 영재는 그야말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질과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학의 영재, 미술의 영재, 음악의 영재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도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연세대학교가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면 훨씬 다양한 게 생길 겁니다. 고려대학교가, 그렇죠. 서울대학교. 왜냐하면 대학교 안에는 워낙 리소스의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냐면은 고등학생들도 일찌감치 뭐냐면
눈뜬 아이들은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대학 같은 거와 연계해서 이 중고등학교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훨씬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두 분이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유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서울 사니까 투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사실 솔직히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 나오면 빨간색, 파란색 갖고 나와가지고 다 흔드시고 그러면 뭐 누구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요. 다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 근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또 보수 교육감 단일화도 하고 진보 교육감 단일화도 하는데 단일화도 여기저기서 하시고 또 양쪽 아니라는 분들도 다 나오시는데 이럴 때 유권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보고 어떻게 정해야 돼요? 글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상황에서 서울의 미래 교육을 지향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아마 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요즘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못 가르쳐요. 아이들이 실제로는 스마트폰이나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최근에 이 여러 경진대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뭐 로봇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내가 이번 들은 거로는 농고에 있는 학생들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 만든 게 과일 따는 로봇을 아이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아이들에게 생활의 필요성과 상상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부모가 우리 아이가 아니 뭐 로봇을 만들려고 한대. 그럼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놈이 머리 좋은데 의과대학을 가야지 무슨 로봇을 만들어. 그게 무슨 밥이 된다고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 부모로부터 해방시키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교육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아이의 손을 놔줘라. 아이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손아귀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들의 손을 놔줘라. 근데 우리 부모는 어려서부터 애 손 붙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고 애 손 붙들고 다니는 게 사랑의 표현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이를 빨리 독립시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미래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부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교육감 선거를 나갈 때 아이들하고 상의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떤 교육감을 원하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국회에다 요구한 것이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는 연령을 대폭 낮추자. 그래서 벼랑간에 낮출 수는 없으니 우선 고1부터 교육감 선출권을 아이들에게 주자. 그리고 더 낮춰서 나중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는 교육감 선출하는 권한을 주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교육감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일찍부터 주장하는 바인데 저는 그게 수요자잖아요. 수요자죠. 네. 그래야 공급자 중심의 저걸 없앨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 세월호 서울시 교육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양에는 직업이 있는데 동양에 직업이 적은 게 있대요. 뭐냐면 탐험가. 탐험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뭐냐면 슬픈 얘기가 뭐냐면 집 나가 객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손을 놔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탐험하고 밖을 벗어나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 꿈을 자꾸 얘기하는 교육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꿈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가 많은 사람 그런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교육에서 특히 서울 교육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국 교육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 교육이 그야말로 도전과 모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호를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자는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고 아이를 사랑하는 공보물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아마 이 주신 답으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제 얘기 우선은 반대로 갈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같이 해주신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님 그리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